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연구센터를 맡고 있고요. 발표 자료에 CI의 전자부품 연구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8월 달에 기존 전자부품 연구원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아직 저희조차도 입에 좀 익지 않은데, 어찌됐든 뭐 한국의 전자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여를 해보고자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제가 V2X 통신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미래차, 자율주행차 전문가 분들이시고, 자율주행차의 기존의 카메라라든가 레이더 같은 센서들도 있고,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라이다도 없이 카메라, 레이더로만 자율주행차를 이미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어서 그들로부터 수많은 데이터를 얻어가고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업데이트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센서들로만 있을 때보다는 V2X가 자율주행차에 적용이 되면 안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 서비스들,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이 커넥티비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V2X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V2X라는 게 이 바닥이 굉장히 현재는 좀 혼잡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얼마 전에 주파수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좀 변경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아직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도 좀 많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V2X가 어떻게 갈 거고 내년부터 당장 사업이 일어날 거야라고 콕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저도 V2X를 개발하는 가장 앞선 일선에 있는 연구자로서 그간의 혹은 현재의 상황, 흐름, 방향 같은 것들을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금 현재 가장 옥신각신하고 있는 저 웨이브라는 기술, 그 다음에 LTE V2X나 정확히는 이제 3GPP 릴리즈 14, 16, 그 다음에 15 이런 셀룰러 통신 기술들이 뭐고, 그 다음에 국내외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과기부와 국토부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계속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브 기술, Wireless Access in Vehicle Environment라 그래서 차량 환경에서의 무선 접속을 위한 통신인데, 이 기술이 참 불쌍한 기술입니다. 이게 2010년에 표준화가 IEEE 802.11p, 기존의 802.11a라는 우리 예전에 많이 썼던 와이어리스 랜, 와이파이에서 차량 환경으로 극악한 환경으로 좀 모디파이하면서 새롭게 11p라는 규격이 만들어졌고, 2010년에 만들어져서 미국 같은 경우는 5.9기가, 5.855에서 5.925 7개 채널이 96년에 주파수가 할당이 되었고, 유럽은 2006년, 우리나라는 2016년에 주파수가 할당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웨이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증 사업도 되고 시범 사업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됐었고 우리나라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저걸 가지고 상용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더 좋은 기술 혹은 경쟁 기술들이 계속 나오면서 세력 싸움 같은 것도 조금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저 웨이브 기술은 일단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점은 이 웨이브는 자율주행을 위해 만들어진 통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CITS, 그러니까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을 위한 통신 기술이거든요. 일반 자동차에 커넥티비티를 부여해서 보통 우리가 영종대교에서 안개 때문에 106중 추돌 사고가 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다 육안으로만 운전을 하잖아요. 전방에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차량에 단말기를 하나씩 다 설치해 놓으면 이게 차량 내부 네트워크와 연결돼서 에어백이 터지거나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즉시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죠, 주변의 차량에. 그러면 후방에서 가던 차는 전방 어디에 사고가 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눈으로 못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운전자가 미리 브레이크를 밟거나 우회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커넥티비티 기술이
웨이브죠. 물론 웨이브가 자율주행을 지원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율주행도 뭐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때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세이프티 기술은 충분히 웨이브로도 가능하죠. 왜냐? 27메가bps 실은 필드에서는 최대 27메가까지 나오질 않습니다. 보통 한 12, 3메가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통신 거리도 규격에서는 1km인데 경부고속도로 같이 아이디얼한 환경에서는 뭐 1.5km까지 나오긴 합니다만 도심지에서는 미국은 300m 정도로 잡았고 우리나라는 한 500m 정도 통신 거리가 나오거든요. 도심지에서 500m 정도면 충분히 커넥티비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인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저 통신 토폴로지가 1대1, 1대-N 브로드캐스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셀룰라 VTX에서도 실제로는 LTE VTX는 브로드캐스팅만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3GPP Release 60는 마침 이제 1대1과 1대-N 통신을 집어넣어서 정확한 이제 V2X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형태고, 뭐 계속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좀 헐떡이게 되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최대한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02.11bd 이게 11p가 웨이브가 한창 이제 필드의 실증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셀룰라 VTX 특히 뭐 LTE VTX라든가 5G NR VTX 같은 통신이 새롭게 나오면서 그 통신들이 갖고 있는 장점에 비해서 웨이브가 약간 지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좀 단점들이 있거든요. 가령 통신 속도가 좀 느리다든가, 그다음에 동시 접속 대수가 좀 느리다든가 이런 것들이 단점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802.11bd라는 표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802.11p와 그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를 보장하는 형태로 기술 개발이 지금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파일 레이어 같은 경우는 11AC 피지컬 레이어를 상당 부분 도입을 해서 이걸 이제 자동차 환경으로 조금 바꾸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뭐 10메가나 20메가 밴드위스를 지원하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5.85에서 5.925까지 7개 70메가 대역을 그 CITS 용도로 과기정통부에서 2016년에 할당을 했었는데, 이게 원래는 FCC에서 엊그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18일에 기존의 5.9기가 주파수 대역을 하위 4개, 5.85에서 이제 4개 채널은 뭐 무선랜 같은 비면허 대역으로 풀어버리고 상위 3개 채널을 CVTX용으로만 하겠다라고 일단 1차 땅땅땅 FCC 위원 5명이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거든요. 물론 이게 결정이 뭐 한 번으로 끝난 건 아니고 지금 일단 정권이 바뀌었고 또 바이든 정권이 되면 FCC 위원을 이제 새로 바꿔치기 해서 2차 때 뭐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대로 그 원안대로 흘러갈 수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미국은 웨이브가 지난 1996년에 표준화가 주파수가 할당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용화가 안 됐다. 주파수를 너무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그게 가장 큰 점이어서 그렇게 이제 주파수를 변경을 했고,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에 저도 주파수 연구반에 들어가서 그 5.9기가 대역을 그대로 다운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국토부와 가기부가 약간 좀 의견 수렴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과기부가 물론 주파수 정책을 다 쥐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이미 웨이브를 기반으로 해서 CITS 실증 사업들을 각 도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각 7개 채널을 어떻게 이제 할당을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뭐 셀룰라 VTX, LTE VTX, 그다음에 5G NR VTX 같은 것들도 V2N 같은 거, V2N, 피클2 네트워크는 뭐 기존의 레거시
UU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겠지만 5.9기가 특히 V2V 통신을 위해서는 5.9기가를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두 개를 5.7개 채널을 서로 나누어서 쓸 것인지 혹은 미국처럼 어느 한 통신이 다 차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활발하게 조금 의견 대립 그다음에 협의 이런 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지난 99년 아니군요. 2009년부터 그 도로공사 국토부의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을 하면서 이 웨이브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왔고 벌써 뭐 11, 2년 동안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있는데 아직까지 주파수가 할당이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는 거에도 굉장히 좀 답답해하고 오히려 자동차 회사에서 V2X를 그냥 포기하고 배제하고 자율주행 쪽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는 움직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물론 테슬라는 라이다가 비싸서 차값이 비쌌으니까 지금 라이다 안 쓰겠다라는 거하고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통신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긴 한데 그런 움직임이 이제 점점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V2X가 시장에서 그냥 도태되는 옛날에 뭐 시티폰처럼 뭐 중요한 건 알겠지만 실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런 기술이 좀 될까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국토부에서 2025년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 일반도로, 도심지 도로에 저런 CITS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었고 이미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내년 초반부터는 CITS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이 고속도로를 위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V2X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 BD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오긴 했는데요. BD가 2022년 저거 2021년 9월로 돼 있지만 2022년 상반기로 좀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도 좀 안타까운 게 2022년 상반기 정도면 이미 5G NR V2X가 올해 7월 달에 표준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3GPP 릴리즈 16. 그다음에 퀄컴의 움직임을 보면 내년 말쯤에 칩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2022년 상반기 정도는 5G NR V2X 같은 것들이 슬슬 자리 잡아가는 상황인데 11BD 규격 성능 같은 것들이 5G NR V2X에 비해서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BD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 왜 표준화를 진행을 할까? 뭐 표준화 초반이어서 아직 뭐 이렇다 할 차이점, 뭐 특별한 점은 없어 보이는데 어찌됐든 표준화가 진행되니까 이것도 저희 같은 연구기관에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기술 개발도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뭐 요거는 그 802.11 왜 또 이게 표준 호환성이 얘기가 자주 나오느냐면 제가 1시간 발표인가요? 그 3GPP 릴리즈 14이 LTE V2X고 15이 LTE V2X입니다. 이 두 기술 간에는 같이 어차피 베이스가 LTE 기술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호환이 되죠. 그런데 16는 5G NR V2X는 완전히 새로운 그래서 뉴 라디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규격상으로는 호환이 안 돼요. 전혀 호환이 안 되죠. 그래서 11BD가 워낙 이제 그 충돌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환성을 가져간다. 저걸 이제 강하게 주장하는 포인트여서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를 반드시 좀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보시면 전송률도 54Mbps, 5G NR V2X 같은 경우는 최대 뭐 몇백 Mbps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54Mbps로는 역시 자율주행 서비스를 모두 지원하기는 어렵죠. 역시 일부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들만 저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통신 용량도 기존에 64컴에서 27메가 했다고 하면 256컴 지원하고 마이모 전송 기술 지원해서 극악한 환경에서 조금 더 빠르게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할 거고 수신 감도도 뭐 저렇게 STBC라든가 LDPC 같은 걸 지원을 해서
DB를 조금 더 낮추는 형태로 수신 감도를 개선하는 거고, 또 기존의 5.9기가나 뭐 주파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밀리미터 웨이브 60기가대역의 확보를 조금 해서 그쪽에서 이제 극초단파로 굉장히 그 하이스피드한 데이터 레이트를 보장하겠다라는 형태로 유럽에서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스 케이스도 보시면 기존의 웨이브에서 진행되는 게 있는데, 특별히 뭐 트레인 투 트레인이라든가 피클 투 트레인이라든가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을 조금 염두에 두고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작년에 ITS 월드 콩그레스 ITS 세계 대회에서 NXP가 잘 안 보입니다만 어찌됐든 그 11BD하고 11P하고 서로 이제 시연하는 형태로 시연을 했고요.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ITS 세계 대회가 열리지 않아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저 NXP에서 웨이브 쪽에서는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11BD 쪽으로도 표준화에 앞서고 있고, 저렇게 SDR 기반으로 시연도 제품도 개발을 해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뭐 11P나 11BD 같은 그 IEEE 계열의 통신을 설명을 드렸고, 3GPP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과 15는 하위 호환성이 되지만 호환이 안 되죠. 릴리즈 16하고는. 물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퀄컴 칩이 5G NR만 뭐 딸랑 갖고 있는 게 아니라 LTE 기술, 5G 기술이 LTE 기술과는 뭐 결별할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칩에서 모든 통신 기술을 다 지원을 할 거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제 컴패터빌리티가 보장이 되는 거죠. 칩 하나로 그걸 똑같이 사용하면. 그래서 어찌됐든 퀄컴이라든가 이런 통신 회사들이 자동차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가입자 수 증가를 통한 이익 창출이 크겠고, 또 하나는 결국은 자율주행차가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면 빅데이터 유의미한 빅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통신사들이 그에 따른 여러 관련 업체들이 자동차 쪽으로 활발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저렇게 이제 스파이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여기서도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이제 4G고 5G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에서 필요로 하는 몇 가지 통신 파라미터들, 그리고 웨이브가 그 파라미터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요거를 이제 도식화했는데, 요게 이제 굵은 게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서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들이죠. 가령 뭐 엔드 투 엔드 레이턴시라든가 릴라이빌리티라든가 뭐 피크 데이터 레이트 같은 것들,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블 데이터 레이트 같은 요런 그 중요한 통신의 파라미터들에서 자율주행에서는 요렇게 이제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 이 5G는 다 거의 지원을 하는 거죠. 물론 보시면 웨이브는 약간 좀 부족한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16는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URLLC라 그래서 Ultra Reliability and Low Latency, 그래서 레이턴시를 1ms 이내로 지원을 하는 형태로 저런 이제 모두가 지원이 됩니다. 자율주행차 뭐 저 다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에서 그 적어도 10ms 이내의 레이턴시를 보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걸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레이턴시가 10ms 이하를 지원하는 통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웨이브는 규격의 100ms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통신 환경에서는 10ms 언더의 레이턴시를 보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노드들이, 그러니까 단말기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찌됐든 자율주행차에서는 10ms 이내의 리퀘어먼트를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VTX 우리나라에서는 용어가 조금 좀 그런데요. 보통 세계에서 CVTX라 그러면 그냥 셀룰라 계열의 VTX를 다 통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CVTX라 그러면 일단 LTE VTX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용어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LTE V2X, 그다음에 5G V2X, 5G NR V2X 같은 셀룰라 계열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기존에 우리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인터페이스는 UU 인터페이스예요. 그건 그냥 일반적인 레거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거든요. 근데 V2X를 위해서 이 사이드 링크 PC5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규격화해서 이 PC5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차량 간 통신이 되고 기존의 도로 인프라의 기지국과 통신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뭐 5.9기가 DSRC를 웨이브라고 하니까 기존의 웨이브에서는 뭐 V2I, V2V가 이제 웨이브를 통해서 마치 이 셀룰라의 PC5 인터페이스처럼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LTE V2X, CVTX 중에 릴리즈 14는 17년 3월에 표준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V2N, 우리가 이제 V2V는 차량 간, V2I는 Vehicle to Infrastructure, 차량과 기지국, 그 다음에 V2P는 Vehicle to Pedestrian, 그래서 차량과 보행자 혹은 VRU 유저들, 그리고 V2N은 기존의 차량과 기존의 모바일 통신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네트워크와의 연결, 그래서 V2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G V2X로의 진화를 위한 중간 단계. 여기서 또 과기부와 국토부의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주파수에 있어서. 일단 국토부는 웨이브를 먼저 설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5G NR V2X가 4, 5년쯤 후에 레디 상태가 되면 그때 5G NR V2X를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 기존의 LTE V2X, LTE V2X는 웨이브 통신과 그다지 차이점이 없다. 따라서 웨이브를 하고 바로 5G NR V2X로 넘어가겠다, 건너뛰겠다라는 주장이고, 과기부는 어찌됐든 기술적으로 보면 LTE V2X와 5G NR V2X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거든요. 5G도 보면 기존에 뭐 스탠드얼론이 있고 난 스탠드얼론이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 현재 5G 서비스는 LTE하고 묶여서 들어가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5G가 안 되면 LTE로 자동으로 스위칭되고 하는 형태가 다 그런 형태인데, 어찌됐든 과기부는 LTE 먼저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LTE V2X가 뭐 피저빌리티 좀 보고 뭐 주파수 간섭은 어떻고 성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뭐로 검증하고 그 다음에 5G NR V2X로 넘어가겠다라는 서로 간에 부처가 갖고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의견이. 그리고 중국은 웨이브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물론 세계 시장을 위해서 웨이브를 개발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중국은 자국이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CVTX, LTE V2X로 넘어가겠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가장 LTE V2X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TE eV2X도 역시 2018년 6월에 표준화가 완료가 되었는데 LTE 기반의 Enhanced V2X 기술을 이제 개발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뭐 사용 채널을 확장한다거나 시간 지연을 조금 줄이는 등의 기능을 LTE V2X에서 기능을 몇 가지 더 추가를 해서 LTE eV2X라는 형태로 표준화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5G NR V2X, 요게 릴리즈 16인데 올해 7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URLLC 같은 이런 모듈을 지원을 통해서 초저지연, 그 다음에 초고속, 그 다음에 초고신뢰, 요 통신이 자율주행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타이밍 크리티컬한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데 가장 적합한 통신이 되고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원격 제어 같은 거. 이거는 이제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자율주행 차량을 원격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신뢰성을 요구를 하고 또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초고밀도 군집주행 같은 것들, 이런 서비스들을 가장 잘 적합하게 지원하기 위한 통신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내년 초가 아니고 내년 말 혹은 내후년 초쯤에 엔지니어링 샘플 칩이 퀄컴에서 나올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런데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나오는 5G NR V2X 칩이 V2X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PC5 인터페이스도 지원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UU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장이 형성되면 PC5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칩을 만들지, 혹은 뭐 몽땅 넣어가지고 그냥 내후년 말에, 내후년 초에 칩을 출시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내년 말쯤에는 그냥 UU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3GPP 릴리즈 16을 지원하는 UU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칩만 엔지니어링 샘플로 내놓을 것이다 라는 설이 약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예측은 했지만 조금 더 늦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뭐 달리 정리를 조금 해보면 14에서 15, 16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기존에 릴리즈 14는 D2D, 그러니까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를 원래 이제 PC5 인터페이스로 개선 개발하면서 브로드캐스팅만 지원을 했었고요. 앞서 이제 V2X는 V2I 이런 1대1, 1대-N 그룹 캐스트 같은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릴리즈 16에서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게 돼 있죠. 기존에 브로드캐스트에서 유니캐스트와 유니캐스트와 그룹 캐스트를 지원하는 형태로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게 릴리즈 16으로 끝나냐? 아니죠. 더 개선을 해서 뭐 5G NR EV2X 같은 형태로 릴리즈 17, 18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이 될 거고요. 또 우리 요즘 언론 매체 6G가 가끔 이제 언급이 되는데 6G는 아직 표준화를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시작하지 않았고 지금 로드맵상으로는 2028년쯤에 표준화를 완료하겠다라는 이제 3GPP의 계획인데 왜 그러면 우린 지금 6G를 뭐 예타를 통과해가지고 내년부터 예타 사업을 시작하고 하는 이유는 표준화 쪽에서 지금 16도 그렇고 중국이 거의 대부분의 화웨이를 포함해서 중국의 회사들이 표준화를 거의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G에서는 우리나라가 기술 주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준화 제한을 위한 원천 기술들을 개발을 지금부터 해야 표준화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뭐 SKT나 KT 같은 통신사들이 그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G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혹자는 6G가 있는데 왜 5G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직 표준화도 진행 안 돼 있고 6G는 저 후에 표준화가 완료가 될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5G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5G AA라고 5G 오토모티브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커다란 전 세계적인 그 자동차 OEM들 위주로 만들었던 단체에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G가 타밍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되지만 LTE도 결국은 다 시장에서 그대로 같이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5G 혼자만으로는 5G NR-V2X만 개발을 해야 될지 LTE-V2X까지 다 같이 개발해야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웨이브, LTE-V2X, 5G NR-V2X 이거 표준화가 완료가 됐죠. 그 다음에 11BD, 차세대 웨이브라 그래서 Next Generation Vehicle 뭐 그렇게 해서 NGV라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요거는 뭐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웨이브는 CITS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태생적인 통신 기술. 그다음에 LTE-V2X는 자율주행 뭐 2단계 혹은 뭐 일부 3단계까지 지원하는 형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뭐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 뭐 일명 자율주행 예타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2025년, 2027년에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에 맞춰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자율주행 예타 사업은 레벨 4 이상의 기술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은 통신 기술은 5G NR V2X가 되는 거죠. 다만 아쉬운 점은 저희 같은 혹은 애띠리 같은 연구기관이 5G NR V2X 모뎀을 만들 수는 있으나 그걸 상용화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국내 기업에서 저 5G NR V2X 모뎀 칩을 개발을 해주면 좋겠으나 어쨌든 지금은 퀄컴을 대항할 만한 회사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퀄컴에서 라이센스를 도입하려고 하면 보통 한 2, 30억입니다. 뭐 하나 좀 들어오려고 하면. 그래서 중소 중견 기업들이
저 5G NR V2X에 뛰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 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조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내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 중견 기업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들 혹은 뭐 모뎀 기술들, 저런 시스템 기술들은 개발을 해야 나중에 퀄컴과의 뭐 비딩으로라도 작용을 할 수 있고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 지원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제 OSI 7 레이어죠. 기존에 뭐 피지컬 레이어 RF 단에서 위에 이제 레이어까지 가는 거고, 기존에 이런 것들이 이제 웨이브 기술인 거고요. 요 700메가는 뭐 일본에서 지원하는 RF 주파수고, 그 다음에 여기에 LTE V2X와 5G NR V2X를 추가하고, 그 위에 이제 IEEE 뭐 1609.2234, 그 다음에 SAHA 2735, 뭐 2765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프로토콜들이 여기에 올라가는데, 다행히 LTE V2X나 5G NR V2X도 그 프로토콜 스택은 같이 사용하는 형태. 뭐 물론 저 인터페이스는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프로토콜 스택은 같이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요 피지컬 레이어만 잘 구현을 하게 되면 쉽게 하이브리드한 형태를 만들거나 혹은 뭐 5G NR V2X만을 만들거나 하는 형태로 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5G 뭐 V2X 망은 구축은 웨이브는 뭐 V2I, V2V가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용종대교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차량끼리 뭐 1대1 통신이나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전방에 사고가 났다는 정보를 알 수도 있고, 도로변에 거의 1k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을 통해서 카메라라든가 레이더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뭐 낙하물이 떨어져 있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정보를 알아서 그 주변에 차량에 미리 전송을 해줘서 사고를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CV2X 이거는 뭐 워낙 알고 있고, 저 LTE V2X 같은 형태로 5.9기가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해서 LTE V2X 형태. 요게 한 가지 이제 좀 아쉽거나 약간 불명확한 부분은, 어찌됐든 셀룰러 V2X는 사용자가 요금을 지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웨이브는 무료거든요. 셀룰라는 결국은 뭐 V2V는 뭐 비면허 대역을 사용을 할 테니까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V2V 통신만으로 끝나진 않을 거거든요. 결국은 V2N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V2N이라는 통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비용 정책, V2X, 셀룰러 V2X에 대한 비용 정책이 소비자한테 어떻게 다가올지는 통신사에서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웨이브 같은 누구나 온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세이프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편의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뭐 인포테인먼트 같은 이런 서비스들은 셀룰러 V2X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좀 누구나 다 같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안전 서비스, 그 위에 셀룰러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고급 서비스, 이런 것들로 조금 하이브리드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한 형태의 통신망 구성이죠. 근데 실제로 개념상으로는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긴 하지만 가령 어떤 차에는 웨이브가 단말기만 장착되어 있고 어떤 차에는 CV2X 단말기만 장착되어 있으면 이 둘 간의 통신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저는 하이브리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다시 이 주파수를 서로 이제 나눠 쓰는데 간섭은 없는 건지, 이걸 회피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채널 스위칭을 어떻게 하고, 이런 통신 스위칭을 또 어떻게 하고 하는 형태의 여러 가지 좀 넘어야 되는 산이 조금 더 있긴 하죠. 그래서 연구 개발도 좀 지금 뭐 하루빨리 조금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사업화 동향입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개발한 거고요. 저희가 뭐 앞서 2009년부터 웨이브 기술을 개발했고,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단말기, 기지국,
그다음에 뭐 서비스 같은 걸 여러 개 개발을 해왔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을 조금 많이 해서 상용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희는 이제 LTE V2X, 그다음에 웨이브, 그다음에 레거시한 LTE 이런 하이브리드 통신 모듈을 만들었고, 저게 단말기입니다. 요거는 그 인증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시험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게 저희가 개발한 그 OSI 7레이어.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다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그 미국과 한국 기술 규격, 그다음에 유럽 규격, 일본 규격을 다 만족하는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다. 혹은 뭐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저희는 뭐 웨이브만 개발하진 않고 셀룰라 통신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외 사업하고요. 지금 폭스바겐 이런 쪽 외에는 웨이브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이 출시가 되어 있지 않죠. 대부분의 뭐 유럽의 선진차들은 다 그 5G AA에 가입해서 5G 셀룰라 V2X를 지원하는 차량들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앞서 이제 그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을 통해서 경부 영동고속도로에 구축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CITS 시범 사업 대전 세종간, 그 이후에 서울과 제주도, 그 이후에 울산과 광주가 CITS 실증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대부분 다 웨이브 통신이 메인이고 레거시한 LTE 통신 혹은 5G 통신이 서브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서울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서울은 뭐 5G V2X 기반으로 혹은 뭐 LTE V2X 기반으로 셀룰라 계열이 약간 좀 우선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말씀드리면 여기 거의 모든 실증 사업에 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들이 기술 이전을 받아간 업체들이 대부분 다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저희 기술이 뭐 자랑 좀 합니다만 완성도가 꽤 높은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CITS 실증 사업 도로공사에서 수도권의 주요 도로에 설치를 했던 거고요. 요거는 서울특별시에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죠. 내년 올해 12월까지. 그리고 제주도 여기도 올해 12월까지 3년 동안 총 246억을 통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각각의 도시마다 교통 문화 환경이 다 달라요. 제주도는 당연히 렌트카가 많을 테니까 렌트카 위주의 서비스를 할 거고, 서울이나 울산이나 광주는 다 교통 환경이 다르죠. 울산은 특히 뭐 화물차가 많이 다니거나 자동차 때문에, 제조 때문에. 그다음에 울산도 이렇게 보면 돼 있고요. 광주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뭐 울산과 광주는 1년 뒤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의 CIT 실증 사업은 없는 것 같고, 한국판 뉴딜로 내년부터 이제 2025년까지 구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FCC에서 웨이브는 뭐 주파수를 배제를 했습니다만 상황에서 보시면 지금 각 주에서 5.9기가 DSRC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 그리고 단말기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워낙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인프라, 저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구축한 뭐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져 있는데 그걸 다 몽땅 무시하고 CVTX로만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뒤집어질지 아니면 그냥 CVTX로만 갈지. 그리고 5G NR VTX는 주파수를 이제 10메가, 20메가, 30메가, 40메가의 밴드위스를 사용을 하는데 그냥 딸랑 30메가만 할당되어 있으면 40메가짜리는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5G NR VTX의 어떤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고요. 2018일 엊그제 미국 시간으로 18일 날 땅해서 1차는 다 CVTX로 이렇게 하위 4개는 비면허 대역으로 와이파이 같은 것들이 쓸 수 있게끔 했고, 요 3개 채널은 CVTX가 사용하는 형태로, 웨이브는 이제 완전히 배제가 된 상황이죠. 저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는 저렇게 하고자 하는 상황이고,
국토부는 웨이브는 반드시 또 할당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이고 약간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도 작년에 유럽의 전 지역의 신규 차량의 의무 장착 법제화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도 이제 셀룰라 계열의 진영의 워낙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다 그냥 없는 상태로 그냥 시장에서 뭐 디펙트한 스탠다드가 선택되도록 저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좀 깨졌습니다만 중국은 셀룰라 요거 상위 2개 채널을 20메가 채널로 한 채널로 할당을 했어요. 20메가를. 그래서 C-V2X를 가장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거의 모든 이 바닥에 관련된 업체들은 다 중국 쪽에 시장에 진출하려고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뭐 요거는 보시면 알 것 같고 어찌됐든 뭐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런 V2X 기술들이 신규 차량에 장착이 되면서 뭔가 커넥티비티한 서비스들이 일어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V2X 기술에 대해서 주파수라든가 여러 가지 충돌이 계속되게 되면 결국은 V2X가 시장에서 사라질까? 혹은 뭐 더 늦어질까? 약간 좀 우려스러움이 있긴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